미중 기후위기 협력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싸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이 깜짝 공동선언을? 얘네들이 이제 개사기를 쳤잖아요. 기후협약에 모아놓고 국가들이 앞으로 석탄 연료를 쓰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결의안을 내는데 이 두 나라가 그 결의안에서 빠졌어요. 기껏 모아놓고 환경 개선해야 된다,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해놓고 전 세계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석탄 연료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러고 그 결의안에서 나간 거야. 그래놓고 둘이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선언을 따로 발표한 거니까 이건 개사기도 이런 기만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또 여기는 또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았대. 그 전에 막 죽일 듯 그러니까 싸우더니 적당하게 한 거야. 적당하게. 적당하게. 예. 이거는 보자마자 공동선언 안에 있는 내용이 단기간에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고려한다, 준비한다, 강화한다. 하기로 한다. 뭐 이런 거거든. 아니 중국도 뭐 메탄 감축 뭐 하겠다 그러고 미국도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의 차이보다는 합의가 더 많다. 이래가면서 우리는 보조를 잘 맞춰가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감축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감축할게. 그러니까 안 한다고 욕하면 안 돼. 이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네. 근데 남은 국가가 죽기 살기로 해봐야 안 돼. 이 두 나라가 내놓는 게 70%인데 뭐 어떻게 감축을 하는 얘기야. 큰 빌런이 해결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또 여기에서 꼽사리를 껴갖고 장난질을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일본? 네, 일본이 이 기후협약에 또 참가를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다가 여기 시다가 나도 이 시다라고 바이든 옆에서 시다질 하다가 망신만 당했는데 그런 와중에 그 기후협약 관련한 연구하고 있는 연구단체나 학자들한테 그렇게 집요하게 편지를 보내고 로비를 해갖고 이거 탄소 배출 문제 급한 거 아니다. 급진적으로 가면 안 된다. 단기간에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빼줘라. 이런 식으로 로비를 했대요. 로비를 하면서 전 근대적이게도 봉투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촌스러워. 송금하다가 올림픽 때 송금하다 많이 걸렸잖아. 그래갖고 봉투를 내밀면서 회유를 했다라고 그 봉투를 받은 사람이 또 폭로를 해버렸어요. 네. 부끄러워 진짜. 에이. 아니 차라리 미국이랑 중국에 끼어가지고 여기에 차라리 한 자리를 주세요라고 가는 게 낫지. 거기 그 참가했는 다른 나라 국가들한테 그런 개망신을 자처를 하고 그래놓고 바이든은 악수 한번 못 해보고 전시관도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데다가 제일 돈 많이 들여가지고 기껏 한가는 게 후쿠시마 발전소하고 후쿠시마 복숭아 홍보나 하고 자빠졌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말 전 근대적인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미중의 결론을 보면 이거 맨 마지막 줄만 읽어보면 됩니다. 이게 뭔 대책인가 싶을 거예요. 양국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양국은 결정적인 시기인 2020년대에 자, 2020년대에 각각의 노력에 가속해서 기후 위기를 막기로 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각각의 노력을 가속을 해서 기후 위기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하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세훈 같은 거죠. 잘. 고루고루. 안철수 전문가와 협의해서 골고루. 맞습니다. 네. 양국이 밝힌 협력 분야는 규제 기준 강화, 청정 에너지로 전환, 탈탄소, 친환경 설계와 재생자원 활용 등이다. 이거 뭐야? 누가 몰라? 이거를 어떻게 할 거고 얼마를 할 거고 얼마를 드릴 거고 얼마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둘이 뭉실해갖고 봤지 얘들아? 나도 공동성명 냈다? 진짜 이것들은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여기 때는 또 협력을 탁 하네 또. 그럼 필요할 때는 협력을 딱 하는 거야. 원래 못된 짓거리 할 때 합이 잘 맞아. 그러니까 얘들이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들 보따리 놓고 그렇죠. 전 세계를 다 지들 걸로 알고
누가 더 헤게모니 많이 차지할 건가 그거 놓고 싸우는 꼴입니다. 네. 다음은 대만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미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날 중국 군용기 6대가 떴다고 합니다. 환영하려고 왔겠죠? 에이? 얘들 환영 요즘 행사 너무 자주 해. 환영을 네. 전투기로 하나요? 예, 전투기로 환영 행사 되게 자주 어쨌든 합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 6명을 포함한 미 의회 대표단이 9일에 이제 미군 수송기로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뜨니까 중국이 빡쳐가지고 담화를 내고 남폭한 내정 간섭이자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엄중하게 위협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전투기로 출동을 시켰어요. 방공 식별구역에 이제 쓱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왜 갔을까? 미국 그리고 사람들이. 근데 지난 3일에 유럽의회 대표단도 대만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어제 관련해가지고 대만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대만을 뭐 도와야 된다라는 형태의 이제 보고서만 내는 거고요. 이 보고서를 내는 거는 소문이 났어요. 가면 돈 준다고. 대만에 가면 대만이 일단 작은 봉투를 찔러주고 대만 사실 돈 많거든요. 네. 금도 많이 쌓아놨고. 대만을 대만이 돈이 그렇게 한번 많구나. 찌르면 중국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뒤로 또 찔러준다고 하는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가보면 양쪽에서 다 받는 거야. 이 좋은 꿀을 놓고 안 가겠냐고. 외교 장관들.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 가지도 않아요. 그냥 생색만 내면 돼. 돈 필요한 애들이 가겠지. 시간 나고 돈 필요한 외유 겸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러주시면 대만은 거의 국빈 대접을 할 거고요. 그렇지. 중국은 왜 그랬어 그러면서 이상하게 워싱턴 집으로 돈 봉투가 오는 이런 이제 특유의 구조를 만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 관계예요. 이렇게 냉정하다고요. 이렇게 냉정한 게 국제 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계속해갖고 최근 들어 중국 그 공군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나 뭐 그 관계하는 것도 중국이 지금 스텔스기를 비롯한 공군력을 강화해갖고 동아시아의 제공권을 노린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그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KF-21 갖고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요? 이게 그 우리나라가 북한한테도 진다 그러는 놈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란 것들이. 네. 어머 그럼 매국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공군력을 대한민국의 그 공군력이 양과 질로 이길 수 없다. 중국은 이미 5세대 전투기 젠21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지금 설레발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여기에 중국이 자랑하는 국산 전투기 젠 10이나 젠 20이 아니라 이게 젠 18은 이제 애매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합작기예요. 러시아 부품하고 만들어낸 합작기 그 공동 개발한 비행기거든. 왜 이게 계속 오냐는 거지. 국산 놔두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젠 20이 비용은 떨어져요. 비 맞으면. 네. 그래서 날씨가 날씨. 그때 비 날씨가 와가지고 흐려져갖고 지형성 강우를 맞게 됐을 때 추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둘째는 비행사들이 안 탈라 그래요. 이 엔진이 위험한가? 엔진이 국산 엔진을 써가지고 이게 가다 그렇게 자꾸 그 추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갖고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저 형사들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이걸 안 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탈출 자석이 고장이라는 겁니다. 그 비행기가 잘못되면 탈출이 돼야 되는데 같이 죽어? 이게 무섭다. 탈출 자석이 작동을 안 하거나 또는 뚜껑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출이 되는 사고들이 있어요. 헐. 웃으면서 얘기했을 게 아니죠? 이거 뭐.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 무슨 5세대 스텔스기니 뭐 어쩌니 뭐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들었니 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 조종사들한테는 저게 거의 지옥 가는 지옥 가기 딱 좋은 비행기다 그래갖고 공군 조종사들이 그 아예 타기를 거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최신 전투기를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 전투기 추락한 사건도 많았고 일본은 또 뭐 뚜껑이 열리고 막 일본은 일본은 그 조립을 해갖고 이게 출격을 해야 되는데 조립할 부품이 모자랬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전투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부품을 미국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멀쩡한 비행기에서 부품을 빼가지고 옮겨서 박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비행기 그 고정하는 날개 그 볼트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또 잃어버리고 다녔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이 테이프로 막았네, 일단은. 그래서 출격을 했는데, 비행 중에 이게 날아가는 바람에, 갑자기 오픈카가 돼버렸지. 진짜 비행기가. 해가지고 그리고 휙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웃기더라. 근데 그걸 또 사진 찍어서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이 이 공대공 미사일을 400km짜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비행기가 뜨면, 상해에서 뜨면, 우리나라 평택 비행장에서, F-35나 뭐, F-22 앞으로 출격을 하게 되면, 이륙하자마자 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격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미사일, 알람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제가 한 150km, 그다음에 미티어 같은 미사일 같은 경우 한 180km 정도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못 이긴다라는 이제 이론을 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미국도 한 250km까지 이제 알람2를 개발하고 있고 그 개발하면 우리 준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무런 실전 능력이 없는 미사일이고 검증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중국 비행기 안에 실려 있는 레이더가 150km 이상 못 봐요. 헐, 근데 어떻게 400km를? 그러니까 미사일은 400km를 가지만 조준이 150km 거리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50km 안에 들어와야 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우리 에이사 레이더는 최소 1500km부터 저기가 가능하고 탐지가 가능하고 심지어 국산 에이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비행기도 200km 이내라 그러면 찾아낼 수 있을 정도 정밀도가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텔스라 해서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로는 잡히는데 거리가 멀면 작아갖고 이게 샌지 모르지. 낙하물인지 모르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건데 요만 해도 200km 안에 들어오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대공 미사일이 먼저 찾고 먼저 조준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거든.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이 레이더 자체가 가지는 기술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밑에 있는 초계기나 같이 날아다니는 조기경보기 같은 것들하고 신호를 병합해갖고 이걸 통해서 입체적인 디지털 전장을 할 수 있느냐의 수준까지 돼야지 그게 완성형인데 중국은 이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400km 거리 밖에서 개발했던 미사일을 쏴서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발표만 듣고 쫄고 있는 거야. 아니, 쪼는 척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대만이 이러한 이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방공식별구역 나타날 때마다 난리를 쳤었거든. 근데 나가서 보니까 F-16하고도 안 붙을라 그래. 중국제 비행기들이 F-16, 지금 이제 갖고 있어 F-16이에요. 대만은 주종이. 근데 F-16 비행기하고도 맞짱을 안 뜰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저게 그렇게 좋다는 비행기인데, 왜 저렇게 와서 보여주기만 하고, 대만 비행기가 접근하면 그냥 줄행랑을 치고 내빼지? 저 실제로는 허세만 크고 등치만 마동석이고 싸움하는 거는 뭐 전혀 아닌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이제 대만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네. 결과적으로 중국의 공군력, 해군력, 미사일 전력 뭐 일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간으로 날아갈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 부스터 글라이드라고 이름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능력들 군사 기술 정도가 어디 한 군데는 중국들이 약간 허름해. 늘 허점이 있어. 스텔스인데 비오면 안 되는 거라. 400km 미사일인데 레이더는 아직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유도는 안 되는. 이런 비슷한 틈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력이 맞짱 떠보면 사실은 별거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 관련한 또 추가 소식이 있는데, 시진핑이 바이든하고 만난다고 합니다. 뭐 네. 만나는 문제야 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내주에 만난다고 하면서 약 날짜가 거의 한 15일? 한 달 가까이 땡겨져 버렸어요. 15일쯤에 만난다고 하던데요, 보니까. 원래 12월 초순에나 중순에 만난다고 그랬거든. 갑작스럽게 만난대. 네. 만난다고 하는 거는 협의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실무진들의 끝났다는 협상이 거지. 다 끝났다는 거지. 대충 서로 주고받을 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주고받은 게 나오려면 시진핑도 내부 정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6중 전에 6중 전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구나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6중 전회를 통해서 우리 시 주석께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어서 네. 예, 제 3대 국가 지도자로 반도nom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초장기 집권을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건가요? 대부분 그분들이 그러셨죠. 모택동 종신이었고 등소평도 20년을 했습니다만 와. 왜 이러한 전체가 생기게 되냐면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중심형 권력들을 유지하는 시기를 시진핑이 역사 시기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 1기, 중간에 있는 지도는 다 없어졌어. 왜? 등소평에서부터 후진타워까지가 2기. 지 맘대로 자른 거지. 그냥 대충? 3기는 나부터야. 그러니까 중간에 장점이 나고 후진타워가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는 지도자인 거야. 뭐야 그게? 그러면서 자기는 등소평 같은 지도자가 아니고 마오쩌둥 같은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지. 정신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내년도에 인물들, 그러니까 내년도에 새로운 총리를 비롯한 상무위원들을 뽑는데 6중 전회가 뭐냐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공산당 전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26명의 상무위원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산당사 이런 데서 안 해요. 호텔에서 합니다. 북경 시내에 있는 한 그 구경 호텔에서 해요. 여기는 구경 호텔에 손님 안 받아. 요 회의할 때나 완전 비공개예요. 완전 이제 높은 사람들만 가서 쉴 수 있는 호텔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이 호텔이 있는 거예요. 육중 전야하기 위해서. 왜 여기가 이제 유명해졌냐면 옛날 문화혁명 때 도망갔었대요. 당간부들이. 그 전통 이후에 안가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구경 호텔인데 이 안에서 26명이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시진핑한테 힘을 몰아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사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방식을 지금까지는 뭐 태저당에서도 그렇고 상하이방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당간부들이나 중간 상임위원들이 나왔잖아요. 앞으로는 무조건 행정기관 그 근무 경험이 있어야 돼. 이게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 경력이 있어야 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놈은 안 돼. 태자당 안 돼. 그렇지. 아버지 후광 후광 안 받은 돼. 놈들 안 돼. 공천당 안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천당이 되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건 공천당도 한 1,000만 명 가까운 공천당이 있었고 공천당 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지방 하방을 갔다 온 관리로서 공천당을 키워줄 줄 알았거든. 근데 시진핑 공천당을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공천당 대학을 없앴고 공천당한테 주던 모든 그 혜택들, 지원들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자기 부하들을 전국의 요소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면 앞으로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시진핑이 임명했던 부하들 중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중국 안에 이제 뭐 23개의 특별구를 제외한 구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당서기,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아무튼 그쪽에 이제 공산당 요직을 겸한 자만이 앞으로 중국 공산당에서 상임위원으로 출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 출세를 하려면 무조건 시진핑 라인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당석이랑 시장이랑 이런 주요 핵심 요직들이 이 전교 23개에 있는 현 중에 네 개인가를 자리를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시진핑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진핑이 이제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진핑한테 충성했던 사람만이 중앙 요직으로 오는 거고, 그런 애들이 절대 시진핑을 거부하거나 시진핑을 내려오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야당 세력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방식의 관료 구조를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냥 독재 국가네. 독재 국가도 너무 1인 독재지. 너무 독재네. 이게 계파가 없어. 오로지 시진핑 파만 있을 뿐이야. 이 정도 되면 시진핑 당이지.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이걸 마무리 진 상태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3년 남은 거고, 시진핑은 30년 남은 거잖아. 뭐 40년 넘을 수도 있고. 이제 100살 산다고 치고. 30년 남은 거기 때문에 AI로는 계속 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 관에 들어가 있지만 AI가 할 수도 있어. 네. 아무튼 정책을 굉장히 유연하게 양보를 해줄 걸로 봐집니다. 왜냐면 어차피 바이든이 차기에 못 나올 거는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 거고, 지금 바이든의 후임으로 좀 이렇게 위상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해리스가 그다지 지금 존재감을 발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굉장히 의외예요. 정말 의외인데 이유가 있을까? 글쎄, 아마 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너무 듣보잡이잖아. 아, 그래서. 검사 출신이고 일선위원이고 또
스캔들 관련해 갖고 부정 의혹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 세대가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안에 내부적 견제도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해리스가 유력 주자로 현재까지 성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그 차기 대권을 이룰 수 있는 사람하고도 여유 있게 시진핑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나의 중국은 30년 간다. 최소 15년 앞으로 더 간다. 이게 니네가 우리랑 척져서 지금 당장에 전쟁 붙을 거 아니면 장기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라. 너 앞으로 몇 년 해먹을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유 있게 바이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뭐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뭐 무역 관련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게 될 것입니다만 시진핑은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해달라는 거 해줄 수 있어. 3년 4년 내 양보할게. 그 다음은 못해. 그 다음 너도 책임 못 지잖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 이게 공이 또 미국으로 넘어갔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 솔직히 민주당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안 좋죠. 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집행 못하게끔 공화당이 철저하게 틀어지고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부양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미국 내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달러 불안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중간 선거에서 역전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지금도 미세하거든요. 큰 차이 안 나는데 그동안 트럼프가 보여줬던 공화당의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현재의 분위기를 봐서 내년 중간 선거에 지고 난다고 하면 바이든이 힘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시진핑도 오히려 더 여유를 갖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역전된다니까. 이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